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니 네 처한 위치부터 깨닫거라. 어른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넌 밥 먹을 생각도 마라. 시어머니가 된 첫날,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밥을 먹으라는 규칙을 세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지만 다음날 결혼 첫날 밤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차갑게 낡은 족보책 같은 것을 침대 위로 던지셨다. 이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네 처한 위치부터 깨달아야 한다. 상이 차려지면 어른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상을 다 치운 후에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해. 남편 민준 씨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첫 울음소리를 기대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김씨 집안은 대기업 재무팀장 며느리가 완벽한 복종을 무기로 반격했을 때 그 대가가 단순히 굶주린 배가 아니라 낡은 권위주의의 붕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결혼식 폭죽 소리가 텄고 성북동 고택에 은은하게 퍼지던 향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나, 서지혜는 숫자로 가득한 재무팀장이라는 직업에 익숙한 여자로 오늘 민준 씨의 아내로서 김씨 가문에 정식으로 발을 들였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하객들은 모두 민준 씨가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를 잘 얻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수많은 규칙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서울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의 며느리 생활이 결코 꽃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신혼방은 붉은색 침구와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베개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온종일 하객을 맞이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다. 그는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이며 언제나 나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주는 따스함이 채 퍼지기도 전에 마른 노크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들어오셨다. 예식 때 입으셨던 고급스러운 검은색 한복을 그대로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분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는 위압적인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손에 들린 것은 축의금 봉투나 선물이 아니었다. 낡고 해진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다. 최 여사님은 화장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아 우리에게도 앉으라는 눈짓을 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다. 이제 너희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구나. 우리 김씨 집안은 예부터 가풍을 중시하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곳이다. 지혜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한 식구이긴 하지만 집안의 법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 수첩은 대대로 이 집 며느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해 둔 것이다. 나는 민준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제가 처음이라 서툰 것이 많을 테니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평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기상시간부터 걸음걸이, 조상님을 모신 사당 청소, 드나들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것까지 나는 속으로 이런 것들은 예의 바른 가정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읽으실 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여사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규칙이다. 평소 식사든 잔치든 너는 새 며느리로서 집안에서 가장 아랫사람이다. 그러니 어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절대 겸상해서는 안 된다. 나와 내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상을 깨끗이 치운 후에야 너는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아랫사람으로서 인내심과 공경심을 기르는 방법이다. 민준 씨가 깜짝 놀라 더듬거렸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규칙이 있어요? 지혜 씨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최 여사님은 아들을 쏘아보았다. 너는 조용히 해라. 이건 집안의 가풍이지. 네가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예전에 내가 내 할머니께 시집 왔을 때 나도 온 식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밤늦도록 굶주리며 기다렸다. 그래야만 내 위치에 대한 분수를 알고 집안의 위험을 지킬 수 있었지. 지혜야, 네 생각은 어떠냐? 나는 그 수첩과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재무팀장으로서 온갖 까다로운 상황을 처리하는 데 익숙했던 나는 이것이 권력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만약 내가 지금 울거나 반항한다면 나는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어 오랫동안 억압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동의한다면 나만의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를 위해 한국 여성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하시는 말씀인 걸 잘 압니다. 어머님께서 정해주신 가풍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최 여사님은 나의 빠른 굴복에 약간 놀란 듯 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수첩을 덮으며 일어섰다. 그렇게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둘 다 일찍 쉬도록 해라. 내일 아침 6시에 아침 식사할 거니 명심하거라. 문이 닫히자 민준 씨가 황급히 내 어깨를 잡으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씨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눈을 반짝였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저 재무팀장이잖아요.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법도 알고 제 권리를 지키는 법도 알아요. 일단 어머님 뜻대로 하게 놔둬보세요. 이 규칙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신혼 첫날 밤 나는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내 목에 채운 족쇄를 이용해 오히려 그녀를 상상도 못할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내일 아침의 해는 현대 여성이 낡은 편견에 가장 부드러운 태도로 맞서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알람 시계가 정확히 새벽 5시 30분에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느꼈다. 습관처럼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가볍지만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착한 새 며느리처럼 부엌에서 부산을 떠는 대신 나는 화장대 앞에 여유롭게 앉아 눈썹을 그리고 은은한 향수를 뿌렸다. 정확히 6시, 나는 거실로 내려갔다. 최 여사님은 이미 식탁에 앉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 씨도 일어나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황급히 불렀다. 지혜 씨, 어서 와서 아침 준비해야지. 어머니 기다리시잖아. 최 여사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계를 한번 보고는 나를 쏘아보았다. 새며느리가 이제야 내려오는 거냐? 어서 부엌에 가서 국이라도 끓이든지 간단하게 뭐라도 해서 온 가족 먹고 출근하게 서둘러라. 나는 마지막 계단에 서서 활짝 미소 지었지만 부엌 쪽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님, 어젯밤 어머님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랫사람이라 어른들께서 식사를 마치시기 전에는 식탁이나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하고 그릇을 놓다 보면 어머님과 민준 씨가 드시기 전에 실수로 음식에 손을 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건 큰 불경죄잖아요. 감히 어머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은 잠시 멈칫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럼 너는 나와 네 남편을 굶길 작정이냐? 나는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는 제 본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른들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으니 어머님과 민준 씨의 식사를 제가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께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직접 요리해서 드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식탁이 깨끗해지고 부엌이 비워지면 그때 제 몫의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찻잔을 거의 쏟을 뻔했다. 그는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최 여사님은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퀭 소리가 나게 식탁을 내리쳤다. 네가 지금 그따위 핑계로 집안일을 피하려는 게냐. 내가 너더러 나중에 먹으라고 했지 요리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설명했다. 어머님께서 읽어주신 가풍에 따르면 어른들이 식사하실 때 겸상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려면 간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음식을 맛보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새 며느리이니 집안의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드시기도 전에 제가 음식에 먼저 손을 댔다고 친척분들이 아시면 어떡해요. 말을 마친 나는 시계를 보고는 태연하게 가방을 들었다. 이제 출근할 시간이 다 됐네요. 어머님과 민준 씨는 편하게 하세요. 식사 다 하시면 그릇은 그냥 두세요.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치우고 제 몫을 먹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최 여사님의 극심한 당혹감을 뒤로하고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나를 부르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을 나서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불합리한 복종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나는 크루아상과 따뜻한 라테로 구성된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즐겼다. 최 여사님의 뜻대로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이나 남은 반찬을 먹어야 했던 비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 여사님처럼 평생을 대접받고 헛된 권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규칙은 그녀가 만들었고 나는 그 규칙을 가장 기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회계에서 숫자 하나가 틀리면 재무제표 전체가 망가진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나는 그 해괴한 가풍에서 단 1mm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혼 이틀째, 성북동의 그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보통의 전통적인 가정이라면 이 시간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야 했다. 하지만 오늘 김씨 집안의 부엌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 여전히 여유롭게 스킨케어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걱정 하나 없이 환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부엌 쪽을 향해 있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가끔 계단 쪽을 쳐다보았다. 내가 내려오자 최 여사님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비꼬는 투로 말했다. 서지혜, 오늘도 이 집을 굶길 셈이냐? 어제는 결혼식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어가줬지만 오늘도 그 아랫사람 타령을 계속 할 작정이야? 나는 태연히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어머님.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어머님께서 빌려주신 가풍 수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 며느리는 어른들의 밥상에 오를 음식의 정갈함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막 잠에서 깬 제 손은 아직 정갈하지 못합니다. 어머님께 올릴 음식을 만지면 음식의 신성함을 더럽히게 됩니다. 저는 미천한 몸이니 어머님과 민준 씨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야 감히 부엌에 들어가 제 것을 챙기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신문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섰다. 궤변 늘어놓지 마라. 그럼 넌 이 늙은 내가 부엌에 들어가 너 먹을 밥까지 차려주길 바라는 거냐? 나는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듯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 감히 어머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 두 분이서 직접 해드시거나 민준 씨가 나가서 음식을 사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먹겠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니 아무도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는 제 방법이 있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 내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지혜 씨,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요? 그냥 아침 한 끼 차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저더러 참으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나중에 하라는 규칙을 만드신 건 바로 어머님이세요. 제가 지금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면 간을 보기 위해 음식을 맛봐야 돼요. 그건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음식을 먹는 셈이 되잖아요. 당신은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음식을 맛보는 며느리가 되길 바라나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당신 집안의 가풍에 맞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최 여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으로 반격하는 상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돌아섰다. 됐다. 쟤랑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나가서 설렁탕이나 먹자. 저것 하나 없다고 이 집이 굶어 죽을 줄 알아? 최 여사님은 슬리퍼를 끌며 민준 씨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철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혼자 미소 지었다. 부엌에 들어가 최 여사님의 그릇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미리 사둔 견과류 우유를 꺼내 친정에서 가져온 내 전용 컵에 따랐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읽다만 책을 마저 읽었다. 이 고요함이 정말 좋았다. 부엌의 연기와 씨름할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최 여사님이 만든 감옥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 전쟁에서는 먼저 평정심을 잃는 쪽이 지는 것이다. 최 여사님은 지금 매우 흥분해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충분한 인내심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존중이란 불합리한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나를 아랫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아랫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부엌에서는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나의 파업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를 채운 모양이었다. 최 여사님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국물이 다 그저버린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총알이라도 쏠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지혜, 너 정말 대단하다. 온종일 집을 비워서 이 늙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라면을 먹게 만들어? 내 양심은 어디에다 팔아먹었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 어디 갔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하이힐을 벗은 뒤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다. 두려워하거나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어머님, 왜 라면을 드세요? 민준 씨는 어디 가서 어머님을 이렇게 고생시켜요? 저는 민준 씨가 어머님 모시고 외식이라도 하거나 맛있는 거라도 시켜드릴 줄 알았는데요. 최 여사님은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민준이 탓하지 마라. 걔는 늦게 퇴근했고 나는 피곤해서 나가기 싫었다. 며느리인 네가 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어디서 어른들 그릇에 손도 못 댄다는 헛소리를 해? 그건 그냥 네가 게으름 피우고 이 늙은이를 괴롭히려는 핑계일 뿐이잖아.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물론 규칙에 따라 그녀의 밥상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억울해요. 저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요. 아랫사람은 어른들께서 식사를 마치시기 전에는 밥상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고 그릇을 놓다 보면 어머님께서 드시기 전에 실수로 음식에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럼 불경죄잖아요. 어머님, 지금 식사 다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상을 깨끗이 닦으셨다면 제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 제 몫을 준비해도 될까요? 최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다. 더 혼내려 했지만 자신이 만든 논리의 덫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냥 네가 요리해. 내가 너더러 나먹을 거 요리하지 말라고 금지한 건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안 돼요, 어머님.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어머님 식사를 준비하면 식재료에 손을 대고 간을 봐야 해요. 그건 제가 어른들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가풍에 따르면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머님께서 저를 예의도 모르고 부엌에서 어머님과 동급인 양 행세하는 며느리라고 하시면 제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차라리 굶고 게으르다는 꾸중을 듣는 편이 낫지 김씨 가문의 가풍을 무시하는 무식한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내 말은 최 여사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몇 초간 얼어붙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도리에 대한 그녀의 논리는 이제 그녀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때 민준 씨가 들어왔다.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는 황급히 말렸다. 어머니, 지혜 씨 그만들 해요. 각자 한마디씩만 참아요. 제가 나가서 도시락이라도 사와서 다 같이 먹어요. 나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당신이랑 어머님 것만 사오세요. 저는 제 몫은 따로 주문했어요. 곧 배달 올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당신이 식사를 마친 후에 부엌 구석에서 먹을게요. 가풍에 따라서요. 감히 어른들의 귀한 밥상을 방해할 수는 없죠. 말을 마치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식어버린 라면 그릇과 쓰라린 패배감에 젖어 있는 최 여사님을 남겨두고 나는 오늘 밤 그녀가 잠 못 이룰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력이 이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착한 며느리인 나는 가풍을 준수하느라 바빠서 그 열쇠를 절대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날 아침 집안 상황은 최 여사님에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아마도 더 강하게 나가면 내가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녀는 아주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나를 깨우려 했다. 내가 초조하거나 두려워서 부엌으로 내려와 사과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태연했다. 나는 정확히 6시에 일어나 평소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했다. 거실로 내려가자 최 여사님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길목에서 사온 듯한 차갑고 뻣뻣해 보이는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슬픈 얼굴로 젓가락으로 김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최 여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턱을 치켜들었다. 꼴 좀 보렴. 이 집이 이제 장터가 다 됐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밥을 먹으니 밥이 밥 같고 국이 국 같지가 않구나. 이제 만족하느냐? 나는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왜 밖에서 사온 김밥을 드세요? 민준 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께 죽이라도 끓여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밖에서 파는 음식 드시면 탈나기 쉬워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요리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당신은 안 하고 어머니는 부엌에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나는 말을 끊으며 미안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께 요리해드리고 싶지만 무서워서요. 그 가풍이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께서 제가 가장 아랫사람이니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만약 제가 찌개 한 솥을 끓이면 어머님께서 먼저 드시고 제가 나중에 먹는다고 해도 국물은 줄어들고 건더기는 덜 신선해지잖아요. 그건 제가 어머님의 음식을 넘보거나 어머님께서 저와 같은 솥 음식을 드시게 하는 셈이 돼요. 그건 너무나 큰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님의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저는 절대로 어머님과 같은 솥, 같은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식탁을 내리쳤다. 그 비꼬는 말투 집어치워. 내 그 궤변 때문에 이 집안을 망가뜨릴 셈이냐? 나는 그녀를 보며 갑자기 매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비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제 위치를 알기를 바라셨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위치는 어머님의 밥상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할 거예요. 이제부터 제 식사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어머님과 민준 씨는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 같은 아랫사람 며느리에게 방해받지 않는 깨끗하고 정갈한 밥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나가서 문을 열자 배달원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음식 봉지를 건넸다. 나는 그것을 들고 부엌 조리대에 놓았다. 물론 최 여사님의 식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버터 갈릭 스테이크와 따끈한 마늘빵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최 여사님의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김밥 냄새를 압도했다. 최 여사님은 내 음식 봉지와 자신의 김밥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아마도 식탐 때문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가풍을 이용해 나에게 남은 음식을 먹이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용해 그녀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유롭게 음식 상자를 열고 나이프와 포크를 꺼내 부엌 조리대에서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도 민준 씨도 초대하지 않았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감히 아랫사람의 음식을 어른들께 권하여 어머님의 명을 재촉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력감과 함께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최 여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안에 김밥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이 무서울 정도로 순종적인 며느리에 의해 침식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욕설 한마디, 무례한 행동 하나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녀가 나에게 부여한 것들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중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낡은 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녀가 그 가풍이 그녀를 진정한 가족의 행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벽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착하게 굴 것이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나는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즐기며 외쳤다. 어머님 식사 다 하시면 제가 그릇 치워드릴게요. 저는 착한 며느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김밥을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퀭 닫아버렸다. 나와 민준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나는 이 두뇌 싸움에서 또 한 라운드를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사흘간의 팽팽한 대치 후 성북동의 지방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민준 씨는 본래 온순하고 어릴 때부터 최 여사님의 강한 그늘 아래서 살아온 탓에 다소 우유부단한 남자였다. 그는 봉건적인 예법을 숭배하는 어머니와 억압받기를 거부하는 영리한 아내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방에서 재무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잠을 설친 듯 떼탄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낮게 깔렸다. 지혜 씨, 어머니가 신혼 첫날 밤에 그 가풍을 내놓으신 건 좀 심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며칠 동안 우리 집이 집 같지가 않잖아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고집도 세시니 당신이 며느리로서 한 발짝만 물러서 주면 안 될까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몸을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한 발짝 물러서라니. 어떻게 물러서라는 거죠? 제가 어머님 말씀에 반항한 적이 있나요? 어머님께서 주신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민준 씨는 당황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물론 당신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긴 했지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어머니는 당신더러 나중에 먹으라고 하셨지 온 가족을 위해 밥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고 어머니 식사 끝나면 그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며느리 도리도 하는 거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에 대한 실망감이 담긴 웃음이었다. 민준 씨,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네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면 간을 봐야 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야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저더러 분수도 모르는 며느리가 어른보다 먼저 음식에 손을 댔다고 하실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밥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서 복종하고 낮은 신분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정한 규칙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어머니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더러 양보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양보할 것도 없어요. 민주 씨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하지만 어머니 좀 봐요. 라면이랑 배달 음식만 드셔서 위장병까지 도지셨잖아요. 당신은 재무팀장으로서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면서 왜 집에서는 가족들 편안하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정말 두 사람 사이에 껴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셔츠 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이 힘든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당신 어머니가 낡은 악습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평화를 위해 아내가 그 괴롭힘을 감수하길 바라고 있고요.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이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지난 세계의 사상의 노예가 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왜 저를 탓하죠?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시면
당신이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밥 한 끼 차려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당신도 부엌길은 여자의 몫이고 아랫사람 여자는 굴욕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아마 그는 여리게만 보였던 내가 이렇게 날카롭고 확고한 논리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를 반박할 수 없었다. 내 모든 말은 최 여사님이 직접 쓴 그 가풍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 손을 내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나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오늘 내가 타협한다면 평생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싸움은 내 위장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격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나는 나 자신에게 근사한 저녁을 선물하기로 했다. 마트에 가서 신선한 랍스터 2마리와 버터, 마늘, 화이트 와인을 샀다. 집에 도착하니 최 여사님과 민준 씨는 밥상에 앉아 있었다. 밥상 위에는 짜디짠 생선조림 한 접시와 누렇게 변색된 시래기국뿐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풍에 따라 나는 기다렸다.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최 여사님은 나를 곁눈질하며 식사를 했고 가끔 일부러 생선조림을 집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생선은 이렇게 짜야 밥도둑이지. 서양 음식 같은 건 살만 찌고 영양가도 없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 수저를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시작했다. 나는 최 여사님이 식탁을 떠나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볼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서야 부엌에 들어갔다. 집안의 식기를 쓰지 않고 내가 따로 준비한 개인 식기를 사용했다. 버터에 마늘 볶는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거실 문틈을 지나 위층까지 향기가 올라갔다. 향긋한 랍스터 버터구이 냄새에 어두웠던 집안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다. 거실의 TV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대신 최 여사님의 헛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여유롭게 붉고 윤기. 나는 랍스터 구이를 접시에 담아 부엌 조리대에 올렸다. 최 여사님이 앉았던 주 식탁이 아닌 부엌의 아일랜드 식탁에 서서 먹었다. 쫄깃하고 달콤한 랍스터. 사리버터의 고소함과 마늘향과 어우러져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쳐다보았다. 서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비싼 걸 사와서 혼자 서서 먹어? 양심의 가책도 없니? 집에 늙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데 한마디 권하지도 않고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가장 순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랫사람은 어른들의 음식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겸상해서도 안 된다고요. 제 음식은 시장에서 사온 천한 것이니 감히 이 랍스터를 어머님께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윗분이시니 담백한 생선조림을 드시는 것이 옛 어른들의 풍모에 맞습니다. 제가 만약 이 기름진 음식을 권했다가 어머님께서 탈이라도 나시거나 혈압이 오르시면 제가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머님의 위계 질서를 지키고 건강을 보호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최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남은 랍스터 절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체면과 그녀가 만든 규칙이 그녀의 즐거움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기적인 것. 내 아들 돈으로 너 혼자 호의호식 하는 거냐?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이 돈은 제 재무팀장 월급입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민준 씨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 규칙에 따라 제가 따로 먹으니 돈 문제도 명확히 해야 어머님께서 제가 집안 돈을 낭비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제 몫을 먹고 어머님은 어머님 몫을 드시는 것. 그게 가장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최 여사님은 분한 듯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무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렸다. 나는 랍스터 접시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있는 민준 씨를 보았다.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지만 최 여사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일요일 아침 성북동의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최 여사님은 총공격을 결심했다. 그녀는 나와 민준 씨를 거실로 불렀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풍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얇은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나무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쳤다. 조용한 방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너희 둘을 부른 건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다. 지혜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내 행동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너는 가풍을 핑계로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네가 온 이후로 이 집 부엌에 온기가 돈 적이 있었는지 봐라. 너는 이 집을 호텔처럼 여기고 오가며 고급 음식을 시켜 혼자 먹으면서 식구들은 내버려뒀어.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나는 여전히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허리를 펴고 앉았다.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신혼 첫날 밤에 가르쳐 주신 것을 항상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먹으라고 하셔서 나중에 먹었고, 어른들 식사가 끝나기 전에는 밥상에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절대 그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 며느리로서 가장 아랫사람이라고 하셔서 감히 어머님과 겸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머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소리쳤다. 그 번지르르한 혀로 변명하지 마라. 내 뜻은 네가 우리 먹을 밥을 다 차려놓고 남은 것을 먹으라는 것이었지 우리를 굶주리게 내버려두고 너 혼자 맛있는 걸 사 먹으라는 게 아니었다. 너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챙겨야 하는 거야.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아랫사람이라 어른들 음식에 손대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은 간을 봐야 하는데 그건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먹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담다가 실수로 어머님 그릇에 손이라도 닿으면 그건 불경죄가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머님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기 몫을 챙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따로 먹으라고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과 같은 음식을 먹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어머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일어서서 내 얼굴을 가리켰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김씨 집안에는 너처럼 궤변으로 시어머니를 억압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제야 민준 씨가 허둥지둥 일어나 말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혜 씨도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한 거잖아요. 서로 이야기로 풀면 되지. 왜 나가라고까지 하세요? 나는 일어섰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나는 최 여사님을 평온하게 쳐다보았다. 어머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가풍을 내세우신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며느리를 위한 감옥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만약 어머님께서 돈 안 받는 하녀, 말 잘 듣고 굴욕을 참는 사람을 원하셨다면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겁니다.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그 가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 방에 가서 짐 싸겠습니다. 나는 등을 돌렸다. 마음이 가벼웠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민준 씨의 나약함과 최 여사님의 독단이 이 집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최 여사님이 나를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카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여행 가방에 옷을 챙겨넣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달려들어왔다. 그는 뒤에서 나를 꼭 껴안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지혜 씨, 가지 마요. 어머니는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머니랑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는 그의 팔을 풀고 몸을 돌렸다. 민준 씨, 문제는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평등의 문제예요. 당신도 봤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길들여야 할 짐승처럼 여기세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봐서 한 번만 더 여기 머물게요. 대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최 여사님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여행 가방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재무팀장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으로 함께 사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식사하고 어머님을 위해 부엌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번 달부터 집안 재정기여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최 여사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뭘 어쩌려고?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전에 민준 씨가 말하길 우리 부부가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어머님과 식료품을 공유하지 않으니 그 금액을 내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겠습니다. 계량기 수치에 따라 매달 30만 원을 내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가 밖에서 제 식사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자기 몫을 내고 어머님은 어머님 몫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님께서 정하신 따로 먹는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공평한 방식입니다.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연금이 많지 않았고 그동안 집안의 모든 지출은 민준 씨의 월급과 이제는 나의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매달 큰 돈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그녀는 속이 쓰렸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너는 그렇게 빡빡하게 계산을 해야겠니? 전기세, 수도세가 고작 그 정도라고? 그럼 내가 이 집을 관리하는 수고는 어떡하고?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께서는 어머님과 민준 씨를 관리하시는 거지 저는 감히 어머님을 귀찮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음식은 제가 사 먹고 그릇도 제 것을 따로 씻고 방 청소도 제가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제 위치를 알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저도 제 돈을 지켜서 저와 민준 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최 여사님은 아들이 뭔가 말해주길 바라며 민준 씨를 쳐다보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도 만약 나에게 돈을 더 내라고 강요하면 내가 당장 집을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여사님의 분노는 이제 재정적인 걱정에 휩쓸렸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텅 비어가는 지갑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테이블 위에 놓은 30만 원을 분한 듯 집어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 즉 탐욕과 계산적인 마음에 강한 일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았다. 평등한 삶에는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필요했다. 그리고 재무팀장은 숫자 앞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사흘 연속으로 라면과 배달 음식을 먹으며 며느리와 기싸움을 벌인 탓에 원래 위장병이 있던 최 여사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만성 위염이 재발하여 그녀는 오후 내내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민준 씨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그녀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일찍 퇴근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님이 부엌에서 힘겹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시래기를 다듬으려 했지만 손발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했다. 나를 보자 예전처럼 거만한 기색 없이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시래기 더미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여유롭게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르고는 문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왜 부엌에 내려와 계세요? 위가 안 좋으신데? 쉬셔야죠. 최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리 안 하면 뭘 먹니? 민준이는 오늘 늦게 온다는데 채 굶길 수는 없잖니. 너한테는 이제 폐 안 끼치 마. 나는 다가가 그녀가 다듬다. 만 시래기 바구니를 보았다. 어머님, 이렇게 다듬으시면 안 돼요. 이 시래기는 질겨서 줄기 끝을 좀 더 잘라내야 해요. 안 그러면 드실 때 딱딱해서 배가 더 아프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을 마친 나는 그녀 옆에 서서 시래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절대로 손을 대서 돕지는 않았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아랫사람은 어른들의 것에 손대지 않는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도 아들을 위해 손수 밥상을 차리시니 민준 씨는 정말 복 받았어요. 어머님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부엌에 들어오면 서툴러서 어머님 밥상을 망칠까봐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최 여사님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거만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애원 같은 것이 비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저기 오늘 저녁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무 힘들어서 서 있기도 어렵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부드럽지만 매우 단호한 미소였다. 어머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가풍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어머님 솥에 손을 댔다가 내일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시면 저더러 어머님이 약한 틈을 타 부엌을 차지하려 했다고 하실까봐요. 저는 어머님께서 제 교육 부족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것보다 오늘 하루 조금 힘드신 게 낫다고 생각해요. 힘내세요, 어머님. 거의 다 끝나가요. 말을 마치고 나는 씻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부엌에 홀로 남겨진 최 여사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악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악랄함은 최 여사님이 도움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한 의무이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은혜라고 여겼다. 이제 그녀는 평등을 빼앗으면 도움받을 권리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져 있고 부엌은 엉망이었다. 그는 황급히 내 방으로 달려와 비난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씨,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나는 남편을 평온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저는 오후 내내 어머님 옆에서 격려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렸어요. 저더러 도우라는 게 어떻게 도우라는 건데요? 어머님 음식에 손댔다가 불경죄로 혼나라고요? 저는 지금 당신 집안의 예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내일부터 당신이 일찍 퇴근해서 밥을 해드리세요. 당신 어머니가 제게 음식에 손대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집안의 모든 규칙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로 남아 있었다. 나는 가풍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실천하고 있었으니까. 몇 주간의 지루한 냉전 끝에 성북동의 그 집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따스함이 아니라 최 여사님의 새로운 계략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아침 내가 창가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최 여사님이 평소와 다른 우아한 모습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운 비단 한복을 입고 입가에는 속셈이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지혜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온 지도 꽤 되었구나. 다가오는 15일이 네 시아버지의 제삿날이다. 우리 김씨 집안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제사지. 매년 내가 다 준비했지만 올해는 새 며느리인 네가 있으니 네가 부엌길을 맡아서 친척들에게 우리 집 며느리의 솜씨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오늘이 8일이니 딱 일주일 남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시아버지 제사는 중요한 일이니 며느리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죠.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지금 가풍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저는 아랫사람인데 제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어른들의 제기에 손을 대면 큰아버님이나 다른 어르신들께서 저를 위아래도 모르는 아이라고 꾸짖으실까봐 걱정됩니다. 어머님은 맏며느리로서 집안에서의 위상이 대단하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최 여사님은 손을 저으며 눈빛에 계산적인 빛을 띄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제삿날은 특별하니 내가 너에게 부엌의 정권을 주겠다. 내 요리 솜씨를 마음껏 뽐내서 내 남편과 내 체면을 세워주렴. 너는 재무팀장이니 계산도 잘하잖니. 제사상 몇 개 차리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거야.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만회하는 것도 좋겠지. 내 뜻 알겠느냐?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최 여사님은 친척들의 여론을 이용해 나를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잘해내면 그녀는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켰다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내가 못하거나 안 하면 그녀는 나를 게으르고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온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줄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니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분들께 기억에 남을 만한 제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편히 쉬시면서 손님 맞을 준비만 잘하시면 됩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내가 동의하자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것이 화해의 신호이자 그동안의 분열된 식사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다행이다. 당신이 동의해주니 마음이 놓이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남편을 보며 더욱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의 바른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다. 최 여사님은 내가 장을 보거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기색이 전혀 없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내가 돌아오면 그녀는 계단에서 소리쳐 물었다. 지혜야, 제사 준비는 어디까지 됐니? 내가 아는 가게라도 알려줄까? 나는 항상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 재무팀장이잖아요. 모든 일에는 절차와 일정이 있는 법이죠. 제삿날이 되면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완벽할 테니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나는 제사 음식을 하나도 주문하지 않았고 고기 한 근, 찹쌀 한 톨도 사지 않았다. 내가 14일 저녁에 집에 가져온 것은 오직 노랗고 탐스러운 국화 꽃다발과 큰 용봉, 초 한 쌍뿐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제단에 정중하게 올렸다. 최 여사님은 부엌에 들어가 텅 빈 냉장고와 깨끗한 부엌을 보고는 경악했다. 요리 준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방으로 달려와 날카롭게 소리쳤다. 처지해, 내일이 제사인데 왜 집에 쌀 한 톨 고기 한 점이 없는 거냐? 내일 아침에 장을 봐서 어떻게 제사상 4-4개를 차리겠다는 거냐? 나는 태연하게 손톱을 다듬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겠다고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라 어른들 밥상에 손대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오늘 밤부터 요리를 하면 음식 냄새가 온 집에 퍼지고 간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가 불경을 저지르는 셈이 돼요. 저는 내일 아침 어머님을 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푹 주무시고 내일 예쁘게 하고 친척분들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돼요. 최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내 자신감 있는 태도에 아마 어디 식당에 주문했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분한 듯 방으로 돌아가며 한마디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네가 뭘 하든 내일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어머님께서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규칙을 준 자가 이기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규칙이 제사라는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멋진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15일 이른 아침, 성북동 고택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먼 곳에서 큰아버님 가족과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다. 최 여사님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입만 열면 자랑했다. 네, 올해는 새며느리가 들어와서요. 아주 솜씨가 좋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어머니는 편히 쉬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편히 앉아 계시면 곧 제사상이 차려질 겁니다. 김씨 집안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여자 친척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은 복도 많으시네요. 맏며느리가 며느리 교육을 저렇게 잘 시키니 집안에 복이 들어올 일만 남았네요. 오전 8시, 손님들이 거실에 가득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 하나, 음식 냄새 하나 나지 않았다. 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나는 단정한 오피스룩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우아하게 움직였다. 누가 뭘 물어도 웃으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오전 9시 가장 큰 어른인 큰아버님이 시계를 보며 최 여사님에게 물었다. 재수씨, 이제 제사 지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제사상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구려. 새 며느리는 어디 있소? 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게 좋겠소. 최 여사님은 그제야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내가 여전히 여유롭게 찻잔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소리쳤다. 지혜야, 제사 음식이 어디 있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부엌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매우 순진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 어머님. 제가 지금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들 차 대접은 다 준비했습니다. 제사상과 어른들 식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랫사람이라 어른들께서 드시기 전에는 음식에 손을 댈 수 없다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집안의 큰 어른들이신데 제가 더욱 예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감히 불경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소리야? 그럼 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거니? 나는 활짝 웃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시어머님께서 조상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성을 보여드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을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발표할 시간이에요. 나는 최 여사님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있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나는 헛기침을 하여 모두의 주목을 끈 뒤 크고 또렷하며 매우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버님, 그리고 여러 친척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시아버님의 중요한 제삿날입니다. 남편과 저는 새 며느리로서 마땅히 이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 최 여사님께서는 가풍과 예법을 극진히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새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라 가문의 청결함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제사상이나 음식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큰아버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최 여사님을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했다. 어머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김씨 가문 조상님들께 최고의 정성을 표하기 위해 저희 어머님께서는 오늘 직접 부엌에 들어가 모든 제사 음식을 손수 준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처럼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온 맏며느리의 손만이 조상님께 음식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랫사람이라 어머님께서는 제가 밖에서 차를 대접하고 모든 분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시중을 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미 부엌에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김씨 가문의 부를 지키는 분의 훌륭한 솜씨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 여사님은 부엌 문가에 서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만약 부정한다면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풍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셈이었다. 만약 나에게 요리하라고 시킨다면 나는 또다시 아랫사람 논리를 내세워 모두 앞에서 거절할 것이다. 큰아버님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수씨, 며느리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셨구려. 하지만 시댁을 위한 재수씨의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서 부엌에 들어가 제사 시간에 맞추도록 하시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예의가 아니니 다른 동서들은 한가하면 들어가서 좀 돕고 새 며느리는 음식에 손대게 하지 말고 그러다 재수씨네 가풍을 어기면 저 아이만 곤란해지지. 최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평소 최 여사님의 자랑과 까다로운 성격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누이들은 그녀가 자승자박하는 꼴을 보자 신이 나서 끼어들었다. 맞아요, 형님. 형님 솜씨가 이 동네에서 최고잖아요. 어서 부엌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채소나 다듬어 드릴게요. 간 맞추고 상 차리는 건 형님이 다 하셔야죠. 형님이 지혜한테 가르치신 대로 정갈하게요. 최 여사님은 분하고 답답했다. 그녀는 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 그저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조용했던 부엌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거의 70이 다 된 내가 온 이후로는 힘든 일에 손 하나 대지 않았던 최 여사님은 이제 혼자서 제사상 4개를 차려야 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민준 씨에게 닭고기, 새우, 채소를 사오라고 시켰다. 민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거실에서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가끔 부엌에 가서 문가에 서서 지켜보며 소리쳤다. 어머님,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큰아버님 혈압 높으시잖아요. 어머님, 닭은 예쁘게 자르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제사상에 올렸을 때 모양이 안 예뻐서 다른 분들이 우리 집 며느리 솜씨 없다고 웃을 거예요. 최 여사님은 요리를 하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늙고 떨리는 손으로 닭을 자르니 조각들이 들쑥날쑥했다. 연기와 기름 냄새가 그녀의 고운 한복에 잔뜩 배었다. 그녀는 나를 불러 돕게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시누이들이 나중에 먹는 가풍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제사는 결국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끝났다. 제사상이 차려졌을 때 떡은 뭉개지고 닭고기는 엉망으로 잘려 있었으며 국은 식어 있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큰아버님은 최 여사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히 말했다. 재수씨도 이제 늙었구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왜 저런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고집을 부리는가. 그냥 저 아이가 했으면 훨씬 빠르고 보기 좋았을 것을. 재수씨가 자기 자신과 온 집안을 고생시키는구려. 최 여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식탁에 앉았다. 가풍에 따라 나는 구석에 비켜서서 겸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권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새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라 어른들 식사가 끝나고 상을 다 치운 후에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르신들 시중을 들겠습니다. 식탁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최 여사님이 악랄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결국 자기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최 여사님의 집안 내 위신,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모범적인 맏며느리라는 명성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산산조각이 났다. 최 여사님은 주빈석에 앉아 있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승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오늘부로 그 낡은 가풍이 이 집에서의 그녀의 독단적인 권력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다. 최 여사님은 기진맥진하여 소파에 쓰러졌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큰 변화를 앞둔 고요함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았다. 쓰라린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장 큰 전투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간이었다. 그 끔찍했던 제사 이후 최 여사라는 이름은 성북동 골목의 화제가 되었다. 예법을 중시하면서도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은 김씨 집안의 나중에 먹는 가풍 이야기를 빠르게 퍼뜨렸다. 어디를 가든 최 여사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 섞인 시선을 느꼈다. 최 여사님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우아하고 가풍을 지키는 서울 토박의 여성의 이미지를 쌓는 데 바쳤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70의 나이에 손수 제사 음식을 차렸다고 칭찬하는 대신 낡고 옹졸한 성격 때문에 며느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고 비웃었다. 월요일 오후 최 여사님이 위장약을 사러 대문을 나서자 옆집 이 여사님과 마주쳤다. 이 여사님은 며느리를 공주처럼 떠받드는 사람이라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여사님은 마당을 쓸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최 여사님, 오늘은 직접 장 보러 가시나 봐요. 지혜는 어디 가고 어르신을 이렇게 고생시킨대? 아니면 댁내가풍대로 최 여사님 식사 끝날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고 있나? 최 여사님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갑을 꽉 쥐고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걔는 출근했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애라. 이런 자잘한 일은 내가 할 수 있소. 신경 꺼주시구려. 이 여사님은 픽 웃었다. 나는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최 여사님이 안쓰러워서 그렇지. 온 동네가 다 그러더라고.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얻었다고. 똑똑한 재무팀장이라더니 아주 어른 말씀을 철저하게 잘 듣잖아. 나중에 먹으라면 진짜로 기다리고 밥상에 손대지 말라면 제사상 차리는 시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고 정말 복도 많으셔. 며느리를 너무 잘 가르쳐서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게 만들 정도니?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독서를 피해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약국에 가서도 다른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남은 밥
먹으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대. 김씨 집안 뼈대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 낡아빠진 봉건주의자였어. 그 집 며느리도 보통은 아니더라. 시어머니가 한 집 그대로 갚아줘서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대. 그 수근거림은 바늘처럼 최 여사님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위가 이제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쾅 닫고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쓰라린 감정이 밀려왔다. 가풍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그동안 나는 회사에서 태연하게 일했다. 여론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쭐하지 않았다. 내 목적은 시어머니에게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민준 씨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족쇄를 부수는 것이었다. 헛된 위신이 무너졌을 때가 최 여사님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라는 것을 알았다. 동네의 침묵은 무서울 수 있지만 실패 속에서 깨닫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녀에게 바라는 것이었다. 수요일 저녁, 집안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조용한 저녁 식사 후 최 여사님은 또다시 혼자 초라한 밥상을 치워야 했다. 나는 여전히 나중에 먹는 규칙에 따라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지혜야, 둘 다 거실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민준 씨는 피곤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로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우리는 최 여사님 맞은편에 앉았다. 최 여사님은 오늘따라 몇 살은 더 늙어 보였고 눈빛은 평소의 날카로움을 잃고 지쳐 있었다. 최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닌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야, 네가 이겼다. 너는 내 가풍을 이용해서 나를 잔인한 시어머니로 온 집안과 동네에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갓 시집 온 며느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대담할 줄은 몰랐구나. 나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려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머님의 규칙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 규칙의 결과가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규칙 자체의 잘못입니다. 그 규칙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사람 사이의 애정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제야 민준 씨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집 이제 그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따뜻한 분위기를 보고 싶은데 이제는 대문을 들어서는 것조차 두려워요.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굴욕을 주셨지만 결국 고통받는 건 어머니와 저 자신이에요. 저는 어머니와 지혜 씨 모두를 사랑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최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들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제사 이후의 고독과 피로가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냐? 최 여사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이것은 문명적인 공동생활 합의서입니다. 제가 집안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오 없이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살고 싶다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규칙 말입니다. 최 여사님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내가 밤새 한 글자 한 글자 고심하여 작성한 조항들을 읽기 시작했다. 민준 씨도 옆에서 함께 읽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합의서는 길지 않았지만 재무팀장 스타일답게 간결하고 논리정연했다. 최 여사님은 한 조항씩 천천히 읽었다. 방 안은 벽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가 첫 번째 조항에서 멈추자. 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지위에 따른 나중에 먹기나 따로 먹기 같은 낡은 악습은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집안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합니다. 식사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며 먼저 오는 사람이 요리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 돕습니다.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은 없으며 오직 가족의 정만 있을 뿐입니다. 최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둘째, 재정에 관해서는 저와 민준 씨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생활비를 분담하겠습니다. 이 금액에는 식비, 공과금, 그리고 힘든 집안일을 도와줄 시간제 도우미, 고용 비용이 포함됩니다. 어머님께서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돈을 이용해 저희의 삶을 통제하셔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나는 집안일 분담을 강조했다. 요리와 청소는 공평하게 나눕니다. 평일에는 제가 늦게 퇴근하니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에 장을 보거나 어머님 뜻에 따라 음식을 사오는 것을 담당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요리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명령이 아닌 어머님의 경험으로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마지막 조항에서 최 여사님은 가장 오래 멈칫했다. 사생활 존중. 어머님께서는 허락 없이 저희 신혼방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도 어머님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겠습니다. 생활 방식에 대한 모든 조언은 직접적이고 진솔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풍을 이용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최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지만 너그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만약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실 때 간호해드리고 우리 가족의 성공과 행복으로 김씨 가문의 체면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저와 민준 씨는 내일 당장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미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민준 씨는 고독 속에서 어머니의 수발을 받으며 여기 남든지 아니면 아내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개척하러 가든지 선택해야 할 겁니다.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어머니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평범한 아들, 며느리로 살게 해주세요. 선택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과 아들의 지치고 실망한 표정을 보자 최 여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만약 낡은 규칙을 계속 고집한다면 잃는 것이 동네에서의 체면뿐만 아니라 평생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 여사님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이 고택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반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었다. 하지만 불꽃에 산소가 없으면 꺼지거나 집 자체를 태워버린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의 영리함은 그녀가 그 쓰라린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나는 항상 그게 집안을 위하고 너희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구나.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민준이가 나를 떠나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최 여사님은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내가 정말로 그녀에게 잘할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나는 진심 어린 약속의 의미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님은 합의서 아래에 서명했다. 그녀의 필체는 약간 떨렸지만 분명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민준 씨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눈물이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나는 일어나 다가가 최 여사님의 다른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어머님, 일찍 쉬세요. 내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죽을 끓여드릴게요. 출근하기 전에 다 같이 아침 식사해요. 최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의 굴복은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가족의 앞에 항복한 것이었다. 그 낡은 가풍은 이제 낡은 수첩 속에 슬픈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사랑과 이해의 새로운 규칙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날 밤 성북동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김씨 집안에서는 새로운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 주 일요일 아침, 낡은 기와지붕 위로 꿀같은 햇살이 쏟아졌다. 김씨 집안의 부엌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와 신선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더 이상 배달 음식이나 라면이 아니었다. 나는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를 사고 달콤한 옥수수를 골랐다. 최 여사님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부엌에 내려왔다. 더 이상 소파에 앉아 굳은 얼굴로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채소를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채소는 내가 다듬어주마. 죽 끓일 때는 계속 저어줘야지. 안 그러면 밑이 눌어붙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채소 바구니를 그녀에게 건넸다. 네,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속 따뜻하시게 생강도 좀 다져 넣을게요. 요즘 위가 안 좋으시잖아요.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손으로 재빠르게 채소를 다듬었다. 민준 씨가 신문을 사들고 돌아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부엌 문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활짝 웃었다. 와,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솜씨 좋은 주부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 나는 오늘 세 그릇은 먹어야겠네. 정확히 오전 8시 주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처음으로 3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였다. 나는 최 여사님을 상석에 모셨다. 그리고 민준 씨 옆에 앉았다. 서 있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다. 최 여사님은 죽 한 숟가락을 떠서 가볍게 불어 맛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맛이 좋구나. 이 아이가 요리 솜씨가 있네. 후추가 조금 부족한 게 흠이지만 나는 웃었다. 네, 내일은 참고할게요. 어머님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식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민준 씨의 회사 이야기, 작은 뒷마당을 가꾸는 계획, 그리고 다음 주말에 큰아버님 댁을 초대해서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리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여사님은 가끔 부드러운 갈비를 내 그릇에, 그리고 민준 씨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주름도 덜 굳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내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서자 최 여사님이 막았다. 놔둬라. 내가 치울게. 너랑 민준이는 오랜만에 둘이 산책이라도 다녀오너라. 그동안 둘만의 시간도 없었지? 이런 가벼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민준 씨를 보았고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 나뭇가지마다 깃든 봄의 기운을 느꼈다. 앞으로의 삶에 여전히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생겼다. 바로 평등과 사랑이었다. 나의 전쟁은 처벌이 아닌 화해로 끝났다. 나는 이성으로 나 자신을 지켰지만 결국 마음으로 가족을 지켰다. 성북동의 그 집은 더 이상 낡은 악습의 감옥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문명과 인간의 빛 아래서 각자의 자리를 찾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이 시작에 만족감을 느꼈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 이뤄낸 가장 성공적인 재무보고서일 것이다. 개인의 자아와 가족의 행복 사이의 완벽한 대차대조표.